행정 2년부터 이제 오늘 볼 차례죠. 그죠? 행정 2년 같이 한번 가보시는데, 120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요 이제 행정 문화라는 건 잘 물어보진 않아요. 예, 잘 물어보진 않는데, 단원명이거든요. 단원명이어서, 우리가 이제 행정 이 문화가 뭐냐? 뭐 이런 정도는 좀 하나 확인해 놓고 가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이제 행정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라는 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문화라고 하는 거는 공통된 생활 양식 정도로 번역을 하면 돼요. 번역? 뭐 해석.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공통된 생활 양식이다 그러면, 뭐, 이제 공통된 양식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냥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굳어진 거예요. 그죠? 행정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말할 때 행정문화란 말 할 수가 있죠. 행정인들의 행정문화도 있겠지만 행정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행정을 바라보는 태도 뭐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공유성으로 이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을 대하는 태도의 기준이 되고요. 이게 기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나름의 이제 규범 체계, 강제성 같은 것도 여기서 이제 생겨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특성이 있죠. 자, 그러면서도 변동성 같은 것도 갖는 겁니다. 근데 그 변동성이 아주 급격할 가능성보다는 이제 서서히 변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큰 틀에서는 변화가 항상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뭐 단기간에 되게 급격하게 변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그런 일은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변동성이라는 것은 항상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의 가치관이 변했을 때, 그럴 때, 이것이 행정 조직의 문화에 미친 영향이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프로슈머라는 말은 좀 들어보셨나요? 이 프로듀스하고요, 컨서머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가 생산에 참여한다. 이걸 우리가 이제 프로슈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하향적 행정 집행을 할 때에는 프로슈머라는 개념이 없었겠죠. 위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우리는 따라야 되는 이런 이제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도 바뀌었고 뭐 민주적인 가치관도 뭐 이렇게 또 박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딱 이제 각인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성 같은 것들이 존중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상향적 집행이 이루어지고요.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은 이렇게 이제 소비자가 직접 생산에 영향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고객이 요구하면 공급자도 변하잖아요. 그죠? 바뀌게 되죠. 저만 하더라도 강의를 지금 되게 오래 하고 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아주 소시적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하게 됐는데 근데 달라졌어요. 아무리 이게 학원이어도 예전에는 그래도 이게 가르치는 자와 배우려는 자의 위치가 살짝 좀 수직적인 그 느낌이랄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권위를 서로 존중해주는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갈수록 있잖아요. 이 고객의 요구가 디테일해지고 이 고객들이 내가 왕이다. 이런 인식이 커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영역이든 이제는 뭐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그게 또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서로 존중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평등하게 이야기가 되고 뭐 그러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긴 하죠. 서로 예의만 잘 갖출 수 있다면 그죠? 자, 그래서 이게 행정 분야는 가끔은 또 예의도 안 갖춘 소비자도 많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월급 준다라는 이런 이상한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낸 세금으로 네가 월급 받는다 이런 식의 그 예의가 없는 거죠, 그게. 근데 이제 그런 경우까지도 있어가지고 여기 좀 이제 아주 이 영향력 행사를 하려고 하는 이 힘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요. 특히 그게 이제 일선에서 이 행정집행을 하는 게 지방자치 단체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방자치 단체가 선거를 통해서 구성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눈치를 많이 살피죠. 고객님들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요거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슈머 경영화 때문에 관료주의적 문화와 적절한 조화를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료주의를 기본적으로는 이제 깨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존의 관료주의가 깨지겠지.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이게 이제 과거에는 여기도 수직적이었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 시절에는 행정 관료들한테 잘못된 비면은 그 불이익이 자기한테 다 돌아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앞에서 봤었던 그 행정지도 같은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옛날엔 잘 먹혔잖아요. 행정부 관료가 와서 이거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꼭 규정에 명확하게 안 돼 있어도 아씨 나라에서 하라는데 해야지 이런 식의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무서운 시절. 지금은 이제 완전 반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료주의적 문화는 깨지게 돼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으로 설명하면은 관료주의적 문화는 하향적 집행에 가까운 것인데 이제 그런 이제 지금의 이제 분위기는 완전 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요 개인의 욕구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태도는 공동체적 가치관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이건 분명히 있죠. 그죠? 그래서 뭐가 꼭 또 옳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저희 세대 때 또 배웠던 거하고 여러분들이 또 어릴 때부터 배우고 익혀왔던 거하고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달라가지고 이 공동체주의적인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좀 덜 하죠 지금은. 그런데 개인의 권리 인식, 의식 같은 것들은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항상 세상 이치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 그러니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단점도 있는 거고 또 그렇다고 단점만 있는 건 전혀 그렇지 않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시대 조류를 타는 것이라고 좀 보여지죠. 근데 이제 이게 행정조직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예전에는 이 국익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개인들이 자기의 이익을 조금 이렇게 낮추는 내가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하는 게 좀 있었다면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내 권리는 그럼 뭐냐? 내 권리부터 챙겨줘라. 이런 이제 요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2번에 나와 있는 거고요. 3번은 시민들의 가치관과 태도의 다양화가 있죠. 행정기관들은 아직도 행정조직 고유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강조하고 있는 게 있죠. 여기에서 이제 충돌 지점들이 있습니다. 조직은 조직의 또 문화가 있고 조직의 지향성이 또 있고 조직의 이익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면은 뭐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1990년대 이전까지는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는 뚜렷한 국가 목표가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게 그때는 굉장히 강렬했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20대가 선거에서도 스윙보터, 그죠? 이게 여론조사 할 때마다 일로 싹 갔다, 절로 싹 갔다. 그게 요런 거에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잖아요. 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그 지향성 같은 것들이 상당히 약해졌죠.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지 않나요?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실리 추구 정도로 바뀌었죠. 과거에는 뭐 이념 대결, 우리나라는 아직 끝난 건 아닌데, 근데 워낙 이제 이게 추가 기울다 보니까 북한을 경쟁 상대로 느끼거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겼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국가 안보야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런데 그것이 뭐 제일의 주제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죠. 그죠? 우리 내부의 상황을 모르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야 북한이 미사일 한번 쏘면은 그게 뭐 한국에 전쟁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하지 우리는 뭐 전혀 그런 인식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좀 바뀌었죠. 바뀌어져 있는 측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런 얘기를 4번에서 하고 있어서 답을 1번으로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나가 보겠습니다. 123번 공익에 대한 얘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앞에는 잠깐 이제 몸 푸는 겁니다. 몸 푸는 거고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얘기인데 공익은 시험에서 여기도 이제 문제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문제가 우리 기출문제 볼 때도 공익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이렇게 쭉 연결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공익에 대한 거는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두셔야 됩니다. 공익은요, 우리가 행정을 경영과 구분하는 기준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공익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공익에 대해서는 크게 두 틀로 나눠서 보시면 되죠. 하나는 실체설, 하나는 과정설인데 민주주의는 뭐랑 가까워요? 과정설이에요. 과정설. 그러니까 공익이라는 것은 그 과정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결론은 함부로 누가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민들의 합의, 타협 뭐 이런 것들의 결과물이고 그런 속에서 과정이 중요하다. 얼마나 그 절차를 잘 지켜가면서 공익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게 과정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실체설이다. 그러면 그 결과에 주목해 보는 겁니다. 뭐가 공익이어야 하느냐 그 결론에 주목을 해보는 것인데 이것은 좀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구석도 좀 있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그 좀 주관적인 영역도 좀 뭐 있고요, 여기 안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정치 지도자가 공익의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하고, 그러면 행정관료들도 그거를 막 집행해 나가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우르르르르 이렇게 몰려다니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약간 선동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여기 포함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는 대부분 다 공익을 실체설의 입장에서 접근했지만 지금은 이제 과정설로 넘어왔다. 요거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근데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규범설이라든가 공리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얘네들 별개로 볼 수도 있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것도 실체설에 좀 가까워요. 왜냐면은 결론이 있는 거거든요. 규범설 같은 경우도 야, 이거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될 만고불변의 우리의 뭐 인간으로서의 이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걸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과정보다는 결론이 더 중요한 것이고, 공리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공리주의는 집단적인 이익이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원주의에서의 이익을 접근하는 방법하고는 좀 달라요. 다원주의에서는 이익을 접근하는 방법이 개인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다 각자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면서 거기에서 타협을 도출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공리주의는 이제 그거라기보다는 집단의 이익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개인의 희생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관점이 완전 다른 겁니다. 이익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유사하지만,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집단 전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공익이야라고 하는 결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과정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실체설적으로 모아서 기억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것만 딱 지켜내시면은 문제 여기서 틀릴 일이 없어요. 123번 그래도 한번 달아봐야 되겠죠. 자, 공익의 기능이 나왔거든요. 공익. 정책이나 프로그램 평가해주는 역할을 한다. 맞습니까? 뭐가 공익이다라는 게 아무튼 과정설이든 실체설이든 결론은 나와 있어요. 중시하는 게 과정이냐? 아니면은 거기에서 그 내린 결론이 더 중요하냐? 이거의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건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과정설로 가도. 그래서 우리가 합의한 결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것은 뭐가 되냐면 우리의 삶의 기준, 뭐 평가의 잣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당연히. 야, 그거 공익에 부합하지 못하잖아. 우리가 합의한 거랑 좀 다르잖아. 이렇게 기준선이 돼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이제 그런 얘기고요. 객관적 가치를 주관적 가치로 전환시켜준다. 이거는 좀 반대로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각자가 주관적으로 뭐가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요즘에 저는 그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고, 얼마 전에도 뭐 저는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지만 뭐 이제 BJ 하는 친구가 자살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이제 악플도 달리고 뭐 이런다는 건데, 그 누가 누구를 평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게 요즘에 저희 화두인데, 그래서 쭉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제 규범이라고 해서 쭉 뭐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믿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쭉 한번 열거해 보니 저도 되게 규범을 많이 지키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떤 거는 나도 느슨해. 근데 그거를 딴 사람은 그게 또 되게 중요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지나가다가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꽁초 아무 데나 탁 던지면 되게 몰상식해 보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막 되게 비난하고 싶은데,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야, 담배꽁초 뭐 이런 게 뭐 문제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랬던 사람이, 저 같은 경우에 또 이런 걸 안 지키더라고요. 그 지하철 같은 데에서 에스컬레이터에서 서서 이거 붙잡고 가라는 거잖아. 잘 안 지켜. 거기서 항상 걸어 다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누군가는 야, 위험하게 왜 저러고 다니는 거야,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공중질서 안 지켜. 왜 여기서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 다니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선 걸어 다녀?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에서 엄격한 게 있는데 상대적으로 딴 사람은 또 내가 느슨한 걸 또 엄격하게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어기는 것을, 약간 양심 없는 사람들은 남이 어기면 또 굉장히 비난합니다. 그죠? 네, 자기는 아닌 것처럼.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게, 다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누가 누구를 평가한다는 것은 신중해야 되는 일이지, 함부로 내 눈에 안 찬다고 막 비난하고 그 사람 인격까지 말살할 듯이 그렇게 퍼부어대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 얘기를 제 사담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봐보세요. 이 가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요. 공익은 이런 거여야 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관적으로 각자에게 자리 잡고 있던 가치들이 객관화되는 거죠. 객관화. 그래서 그게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건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지켜야 되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요거 또 가볼까요? 그리고 다원화된 세력들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어찌됐거나 각자의 이익을 막 주장하다가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은 그래도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그죠?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이렇게 양보해야지 공동체가 유지되고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이런 얘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 들으셨죠? 그거 되게 중요한 전제입니다. 인간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거를 양보하지 않으면서 공동체 일원으로 또 살아가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의 이익이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부딪힐 때는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이나 행정 책임의 기준을 제시하여 정부 활동의 방향을 설정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 당연히 정부도 공익이라는 걸 기준 삼아서 그걸 근거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124번으로 가볼게요. 123번 같은 건 설명이 길어지는 이유가 추상적이에요. 문제 자체가. 그죠? 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제가 막 사회 강의하고 그럴 때 사회 문화가 제일 어려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 그 사람들이 좀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과 전공했어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경제 이런 건 오히려 할만하고 딱딱 떨어지니까. 근데 사회문화는 도저히 문제를 못 맞추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방금 전에 123번 같은 게, 아니면 앞에서 우리 봤던 있잖아요. 행정문화가 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약간 사회문화틱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감각이 필요해요. 이런 문제는 감각, 이런 거를 바라보는 어떤 그 연습이랄까, 뭐 그 뉘앙스에 대한 익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익숙함.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머릿속에서 아리까리해져요. 그래서 설명이 좀 길어진 거고, 12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던,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이런 거예요. 이 학설을 두 개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좀 명확합니다. 답을 찾을 때 약간 공식처럼 어떤 용어가 나오면 이거다, 아니다, 뭐 이런 게 좀 이제 이게 패턴이 있죠. 자, 보시면요. 공익을 최고 통치자가 결정할 수 있다. 그거는 실체설이죠. 그죠? 과정설이 아니라. 그래서 1번은 틀린 얘기고, 최고 통치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결론을 내려버린다. 민주적 과정이 없죠. 네, 그래서 1번이 틀린 얘기고, 그 다음에 공익은 정책 결정에 적용될 수 있는 최고의 윤리이자 공공선으로서 모든 행위를 인도하고 규제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 규범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 그죠? 규범설처럼 이게 반드시 인간이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걸 어길 수가 있지? 되게 경직돼 있지 않나요? 지금 이야기가.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실체설에 가까울 그런 얘기고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도 공리주의잖아요. 공리주의. 제레미 벤담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은요, 철학 공부해 보면은 영국의 철학은 좋게 말하면 실용주의적인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의 철학은 원리 원칙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하고, 영국은 되게 실용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경험론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맥락이 쭉 이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익을 말하잖아요. 사회 전체 이익이 극대화되는 거. 이런 얘기를 하죠. 뭐가 옳다, 그르다라는 것보다도 이익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요. 아무튼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철학자인 이제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실체설에 가깝다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요. 답은 4번이에요. 근데 여기서 헷갈릴 만한 건 이런 겁니다. 뒤에 보니까 내용이 쉽게 안 바뀐다. 아니, 민주적 절차인데 뭐 내용이 안 바뀌지? 이렇게 이제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실체설인 경우에는 정치 지도자가 바뀌면 자기가 이제 제시하고 싶은 공익이라는 가치가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쉽게 바꿉니다. 지도자가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뀌면. 그런데 이 과정설에서의 타협의 결과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그 타협의 결과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단기간에 쉽게 바뀌기는 더 어렵죠. 그거를 유념해서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요, 그렇게 봐두시고, 그리고요, 지나가서 쭉 지나가도 되겠죠, 이제. 그죠? 127번에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공무원의 소극적 역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공무원의 소극적 역할 이런 게 이제 해석이 잘 돼야 돼요. 우리가 과정설, 실체설은 좀 알겠는데 여기서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역할한다 그러면은 이게 과정설이냐 실체설이냐. 그럴 때 뭐에 가까운 것 같아요? 뭐에 가까워요? 이거 과정설이겠죠.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역할한다는 건. 봐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도 권위주의 통치 시절에는 실체설적 관점으로 공익을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이승만 정부 때는 무조건 반공. 그죠? 반공. 그때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공산주의 세력이 쳐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살상도 하고 뭐 전쟁 과정에서 우리도 뭐 살상했겠지만은 그 원인 제공은 공산주의가 했다라고 믿어지고 그 다음에 이념을 앞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치고 뭐 이런 광경도 목격했으니 우리 사회 공익은 반공이야.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시대가. 근데 이제 그럴 때 그 반공이라는 가치가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 그럴 때 모습이 그럴 때 참 공무원들의 역할이, 행정인들의 역할이 컸겠냐, 작았겠냐. 그런 겁니다. 그죠? 반공에 대해 가지고 이걸 능동적으로 알려냈을 거 아니에요. 알려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캠페인하고, 그죠?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또 잡아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경찰도 공무원이잖아. 그런 사람들 막 잡아가고, 그죠? 사상 검증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폭력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반공의 시대 때는 내부에서, 그죠? 여러 가지 기준을 내세워서 거기에 말을 듣지 않으면은 탄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적 행위를 했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면서, 그죠? 그런 시대를 아주 오랫동안 살죠, 우리가. 그리고 또 이제 그 박정희 정부 때는 경제 성장, 이런 거를 내세웠잖아요. 또 전면에. 반공도 반공이지만.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또 어때요? 경제 성장이라는 것을 기치를 내걸고 거기에 국민들을 다 동원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국가가요, 농촌사회 새마을운동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6시에, 그 노래 틀어가지고 다 일어나게 해가지고, 마을에 광장으로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아침 운동 시키고. 아니, 국가가 그런 일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행정인의 역할이 소극이에요, 적극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알겠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까지 국가가 책임졌는데, 우리 엄마야? 아침에 깨우고 그러게? 근데 이제 그런 거부터, 생활의 패턴을 바꿔주려고 하는 것까지도 국가가 다 설계했다. 그렇게 보면은 요게 이제 공무원의 역할이 굉장히 컸을 것이다. 되죠? 이제 연결되죠? 그래서 그 실체설일 때 공무원의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개념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정도 하고요. 128번으로 가볼게요. 이제 롤스, 사회정의. 여기도 이제 패턴이 있어요. 사실은. 그죠? 이 정의론은 되게 어려운 얘기죠. 뭐가 정의냐. 뭐 그랬을 때 어려운 주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주제고 답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런 것인데 우리가 롤스를 보는 이유는 롤스가 좀 중도적인 입장이어서 롤스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있습니다. 진보적 관점에서 보면 정의는요, 평등이에요. 평등인데 그 평등도 기회의 균등보장 정도가 아니고요. 어느 평등이 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의 평등까지도 담보해낼 수 있어야 그게 이제 진보가 바라봤을 때 정의예요. 그리고 이 관점은요, 고대 때부터 쭉 이어져 온 관점이기도 해요, 사실은. 정의가 뭐냐 그랬을 때 형평, 평등 이런 개념하고 많이 연결돼 왔었어요. 그런데 요게 또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정의를 자유랑 연결 짓고 싶어 하죠. 자유랑 연결 짓고 싶어요. 왜냐면은 억압의 어떤 그 기제가 작동하는 사회에서는 정의가 존재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각자가 각자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게 공권력 같은 것들이 나의 삶의 기준을 정하고 나를 억압한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무슨 정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수주의 쪽에서는 또 자유라고 하는 것을 갖다 여기다 붙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롤스는 그 둘을 다 같이 여기 녹여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유와 평등을 다 얘기하는데 무지의 베일이라는 걸 일단은 강조했고요. 그걸 전제하면서 보고. 그리고 이제 정의 제1의 원리가 자유였습니다. 자유. 맞아요? 자유. 자유를 깔고 받고 자유가 무시된다면 평등의 가치도 필요 없다. 자유가 일단 전제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평등이 나옵니다. 그죠? 평등이 나오는데 정의 제2의 원리죠. 그래가지고 평등이 나오는데 이 평등에서는 어때요? 평등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서도 2-1과 2-2로 나눠가지고 또 이게 평등에 대해서 이 보수주의자들이 바라보는 평등이 2-1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회만 균등하게 준다면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기회만 균등하게 준다면 뭐가 문제야? 나는 공정하게 경쟁했고 우리의 룰 안에서 내가 경쟁의 승자가 됐어. 내가 뭐가 문제지? 내가 더 많이 그래서 그 보상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정의 아니야? 이렇게까지 말하면 보수주의의 이제 평등관 정도의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평등에 대해서는 진보주의 세력에서 내세우는 평등이 좀 더 복잡하죠. 그렇죠?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기회 균등 보장이라는 게 당연히 깔려야 되는데 다만 그런데 그것이 조건의 평등까지 이룬 상태에서 경쟁이었느냐 이 문제 제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진보주의는. 그죠? 조건이 맞았냐? 조건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조건의 불평등이 있는 속에서 그냥 우리 룰이 있으니까 이대로 경쟁해라 이렇게 했을 때는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조건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도 안 봐도 뻔한 거 아니냐? 그게 뭐가 평등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구조에서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걸 좀 내놓고 그리고 아무리 경쟁을 하더라도 이후에 그거를 좀 보정해 주는 작업, 소득 재분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라고까지 보는 거죠. 맞아요? 그것이 2-2의 원리에 들어와 있죠. 그게 최소 극대화의 원리, 차등의 원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롤즈의 관점에서 보면, 그죠? 그러나 다만 이것이 제일 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 그거를 제일 순위로 내세웠던 게 공산주의고요. 공산주의 어떻게 됐어요? 자유를 억압하면서 그러면서 결과의 평등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인권의 탄압으로 나타나잖아요. 공산주의 국가 치고 인권이 제대로 보장된 나라 있어요? 없잖아요. 이데올로기를 내세워서 그 이데올로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데올로기를 무기 삼아서 사람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그러면서 정권에 반대되는 사람들 제거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먹는 이런 일들은 어느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에서 다 벌어졌거든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걸 얘기했죠. 근데 꼭 공산주의만의 얘기는 아니고 우리도 독재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독재 국가도 비슷한 거예요. 독재 국가도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지금 욕한 거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욕한 게 아니라 공산주의가 독재화되는 걸 욕하는 건데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도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개인을 억압하고 그죠? 예, 국가가 설정한 기준에서 통제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롤즈가 봤을 때는 자유가 억압된 속에서 평등을 얘기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결론. 그래서 그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순서예요. 그죠? 예, 1의 정의의 원리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우선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2-1, 그 다음에 2-2 이렇게 가야 된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2-2까지 가야 된다. 2-2가 필요한 이유는 야 너도 무지의 베일, 너도 네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자식 세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사회 공동체가 합의를 이끌어내서 조건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도 최선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그죠? 끌어올려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최소 극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난이도가 깊은 얘기인데 우리는 그 정도의 겉핥기. 겉핥기. 그것만 싹 뽑아내가지고 기억해 놓으시면 문제는 다 풀릴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정의의 제1의 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 이 평등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자유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자유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원리 인정해야 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정의 제2의 원리 하나인 차등의 원리가 있습니다. 가장 불우한 사람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된다. 최소 극대화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의의 제2의 원리 하나인 기회균등의 원리가 또 있습니다. 이게 2-1이죠. 아까 거가 2-2이고 그 2-1의 원리 여기를 보게 되면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 하에서 직무나 지위의 부수에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다. 이게 말을 조금 어렵게 해놨지만은 뭐 이해가 되죠. 어렵게 해놨지만 기회가 균등보장돼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왕조 시대에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은 그때는 기회가 균등보장이 있었겠어요? 저야 뭐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제가 전주시 왕족이기 때문에 저야 조선시대에 괜찮았겠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다 대부분 천민 그냥 뭐 그죠? 아니면은 그냥 농공상 뭐 이쪽에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그 조선 말기에 이제 그게 좀 흐트러졌지만 이게 아무튼 신분제 사회가 아주 엄격했을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 신분적 제약 속에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회가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어요?
그잖아요. 내가 능력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제공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3번 여기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정의의 제1의 원리가 제2의 원리에 우선하고, 제2의 원리 중에서는 차등의 원리가 기획인동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된다. 뒤에가 틀렸죠. 그죠? 2-1이 더 우선돼야 됩니다. 답을 찾기는 쉬웠습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같이 다 묶어서 얘기들을 막 물어보고 있는 문제들인데, 그렇게도 많이 나옵니다. 이제 뭐 정의도 하나 물어봤다가, 그 다음에 하나의 문제 안에서 공익도 물어보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요거 130번에서는요, 뭐 딴 거 설명할 건 없고, 그 베를린이라고 나와 있는 거 그것만 하나 좀 추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한번 다뤄진 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베를린이라고 하는 거를요, 뭐 영어식으로는요, 벌린이라고도 읽어요. 이사야 벌린이라는 양반인데, 여기 이제 이 양반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 이사야 벌린. 이 자유의 종류를 나눠요. 자유의 종류. 자유에 대해서. 자유를요,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로 나눕니다. 근데 소극적 자유는 뭐냐면요, 내 바깥에 있는 힘으로부터 외압을 받는 것을 차단하는 게 소극적 자유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의 삶을 속박하는 거 있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게 소극적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왕조 시대 때에는 나의 삶이 신분제든 뭐 국가의 어떤 뭐 법체계든 아니면은 정치 지도자들의 판단이든 뭐가 됐건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소극적 자유예요. 우리도 독재 시절에 자유가 억압됐었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뭐 머리 기른다고 뭐 국가가 간섭하고, 옷 입는 거 가지고도 간섭하고, 문신 있다고 삼천교육대 끌고 가고, 뭐 이랬던 시절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는 그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소극적 자유에 해당이 돼요. 맞아요? 소극적 자유. 근데 적극적 자유는 이제 뭐가 되냐? 여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적극적 자유예요. 참정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는 자유권인 거예요. 자유권. 말 그대로 자유권. 근데 우리 5대 권리 그런 거 알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참정권 있죠. 정치적 활동의 자유. 요거는 적극적 자유로 들어가요. 적극적 자유. 왜냐하면 내가 능동적으로 국가에 뭔가 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권자로서. 그래서 그거는 적극적 자유 쪽으로 구분을 했고요. 이사야 벌린이. 그리고 또 하나가 사회권까지도 들어와요. 사회권. 이거는 평등하고 좀 가깝잖아요, 원래는. 근데 그것도 일종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 왜 자유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노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더 복지국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 이 자유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요, 사표를 여기다가 꾸겨 넣고 왜 사표를 못 낼까? 사표를 못 낼까? 우리 사회가 내가 당장 일자리가 좀 없어도 내가 일자리 구할 때까지 뭔가 내가 생계에 최소한의 생계라도 유지할 수 있다면, 남이 나를 모욕하고 나를 능멸하고, 그죠? 계약 맺은 것보다도 더 나를 부려먹고 부당하게 나한테 처우할 때 그거 왜 말을 못합니까? 왜 말을 못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죠? 그 꼴난 월급 단돈 뭐 얼마 주면서 노예 부려먹듯이 부려먹으려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갑질 뭐 이런 얘기 한 10년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덜해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불과 얼마, 바로 직전까지, 뭐 지금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죠? 윗사람이 막 인격적으로 모독하면서 너 일 이따위로 하면 그만둬 이 새끼야, 뭐 이러고 막 욕도 하고. 근데 그 월급 받으려고 거기 다니면서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도 사표를 못 내. 이거 자유가 있는 거 맞아요? 그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회권이라는 게 왜 자유의 개념에 가서 붙어 있는 건지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사회권이 보장되잖아요? 내가 최소한 굶어 죽진 않겠다 싶으면은 내 인격의 모욕을 내가 괜히 참고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자유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유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적극적 자유. 근데 여기서 적극적 자유는, 적극적이라는 말이 약간 좀 사뭇 달라. 국가가 나서서 능동적으로 우리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유가 온다. 이게 이제 사회권의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회권은 평등에 굉장히 가까운 개념이지만 자유라는 개념도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진정한 자유가 되려면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야 돼.
조선시대에 왜 자기가 알아서 나 소장농으로 땅 있는 사람 밑으로 기어 들어가겠습니까? 내 자유가 억압돼 가면서. 왜 그렇게 하겠냐는 거야. 그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까지 한 번 더 추가해서 설명해 드려볼게요. 요거는. 그래갖고 거기 보니까 자유의 의미를 두 가지로 구분했고 간섭과 제약이 없는 상태를 이게 소극적 자유죠. 예,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적극적 자유고 여기 이제 거꾸로 돼 있어서 요거는 이제 틀린 얘기가 됐습니다. 뭐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볼 만하죠? 위에 있는 거는 네, 해결해 오시고 131번 가볼게요.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요거는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현실의 실체로 존재하는 사익들의 총합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실체설. 공익을 현실의 실체로 존재하는 사익들의 총합을 실체설에서 공익이라고 본다. 그랬는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말이 막 섞여 있어요. 지금 섞여 있는데 기본적으로요. 이게 사익들의 총합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과정설이에요. 과정설입니다. 우리들 각자의 사익이 있는데 이거를 막 우리가 샤우팅 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타협의 결과물이 나온다. 요게 이제 과정설이잖아요. 그래서 사익의 총합은 과정설이에요. 아까 공리주의만 하더라도 어땠어요? 야, 뭐 사익은 좀 찌그러져 있어. 야,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너가 좀 희생해라. 이런 걸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사익들의 총합이 아니에요. 실체설은. 그죠? 사익의 총합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너가 헌신해라. 이런 걸 강요하게 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네가 헌신해라. 이런 게 또 이제 너무 지나치게 강요되는 경향이 좀 있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행정의 민주성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한대요. 그거 맞는 거죠. 이건 대외적 민주성이에요. 행정의 민주성은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민주성으로 나눠지는데, 대내적 민주성은 행정 조직 안에서 거기에 이제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게 대내적 민주성이고, 대외적 민주성은 그 바깥에 있는 국민들이 행정에다 대놓고 이러저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이제 대외적 민주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대외적 민주성에 대한 얘기고요. 행정조직 내부 관리 책임과 운영과 관련이 없다. 이거 틀렸네, 뒤에가. 이거 대내적 민주성도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수익자 부담 원칙, 요건 수평적 형평성에 해당이 되고, 대표 관료제는 수직적 형평성과 각각 관계가 깊다. 우리가 수평적 형평성은 기회의 균등보장하고 되게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대우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말하자면. 누구나 다 똑같이 대우한다. 그게 수평적 형평성입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서비스 이용하려면 네 돈 내, 네 돈 내. 이게 기회 균등. 그러니까 너가 돈을 내면 이용할 수 있고 돈을 내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고 그래야지 돈만 내고 이용 못하는 사람의 억울함도 없고 그죠? 돈을 안 냈는데 이용하는 사람의 특혜도 없어지는 거죠. 이런 정도면 수평적 형평성이 맞습니다. 근데 수직적 형평성은 뭘 말하는 것이냐? 이거는요,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표현을 써요. 수평적 형평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봤던 우리 기회균등보장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모든 인간을 다 똑같이 대우하자. 그러니까 뭐 아까 신분에 따른 차이, 뭐 그다음에 성별에 따른 차이, 외모에 따른 차이, 지역에 대한 차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종에 따른 차별 이런 거 없이, 종교에 따른 차별 그런 거 없다. 그러면은 그게 아까 이제 롤스식으로 말하면 정의의 제2의 원리 중에 2-1의 원리. 그것이 되는 거고, 그게 수평적 형평성입니다. 모두 다 똑같이 대우해라. 사람을 그냥 똑같이 대우해버려라. 그런데 2-2의 원리는 뭐였어요? 차등의 원리.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고려해줘라.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수직적 형평성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된다. 야, 조건이 다르잖아. 조건이 다르니까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더 우리가 우대해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요게 대표 관료제 같은 경우가 어때요? 이게 인종차별의 문제 해결하려고 미국에서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인종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했다, 대표 관료제. 응? 심지어 얼마 전에 그 꼬꼬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 그런 거 TV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예전에 91년도에 있었던 그 LA 흑인 폭동 사건, 그거를 다루면서 왜 흑인들이 한인타운을 공격했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대략적으로는 저도 이제 뭐 예전에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지만, 다시 보니까 되게 새로웠는데, 거기서 몰랐던 사실 알게 된 게, 그때 계기가 됐던 게 미국에서 로드니 킹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흑인을 검문을 하려고 차를 세워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차를 세운 다음에 그 사람 끌어내려가지고 막 두들겨 패, 백인 경찰들이. 그래서 그 사람 죽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경찰들에 대한 재판을 여는데 이게 LA로부터 사건이 벌어진 데로부터 60km 떨어진 대 법원에서 이 재판을 다뤘다는 거예요. 왜 그랬나 그랬더니 그 배심원 제도를 하잖아요, 얘네가. 근데 배심원을 구성할 때 그 사회의 인구 비율, 그 인종별 인구 비율을 감안해서 배심원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대표 관료제 같은 개념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구성을 하는데 LA는 흑인 비중이 굉장히 높은 도시지만 그 60km 떨어진 어디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도시는 흑인 비율이 2%밖에 안 되는 도시래요. 그래가지고 배심원단 12명을 꾸리는데 흑인이 한 명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 결과가 백인 경찰 4명이 연루가 됐는데 3명은 무죄. 그 다음에 1명은 배심원이 얘네들은 유무죄를 결정하니까. 그리고 1명은 그 다음에 재심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폭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말이 폭동이지만 뭐 폭동이지 근데 그 다음에 얘네들 하는 짓이 좀 그래 근데 그 다음에 다 약탈하고 막 이런 걸 하거든요. 아무튼 흑인들이 그 불만을 이제 표출한 게 그렇게 됐대요. 이런 게 이제 대표 관료제의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피해 가려고 꼼수를 쓰다가 오히려 문제를 키운 거죠, 걔네가. 그죠? 그런 건데, 여기도 이제, 그래서 이 대표 관료제라고 하는 거는 수직적 형평성. 그러니까 인종의, 그 소수 인종의 어떤 권익, 이런 거를 실현해주기 위한 거였잖아요. 수직적 형평성에 해당되는 게 맞죠. 됐어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4번.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거. 이것도 이제 수직적 형평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든 국민이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라는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났다. 그런 거가 아니죠. 오히려, 이제 그 기회균등보장 정도만 해주면 돈이 없는 사람은 이용을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국민이 다 혜택을 보려고 일부러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혜택을 주는. 이런 경우가 되죠. 그래서 4번 틀렸고, 가외성의 장치. 예. 가외성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법원의 3심제도 가외성 맞나요? 여분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우리가 설계해 놓은 하나의 기능이 재작동을 못할 때, 그럴 때 대비해서 여분을 더 두고 하는 것인데, 법원의 3심제도 맞습니까 이거? 3심제도? 가외성 맞죠, 그죠? 1심에서 50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심도 하고 3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 다음에 권력 분립 어때요? 이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원리를 지켜주고 국민 주권을 실현해야 되는데 의회만 두니까 의회가 뭐 폭거를 한다든가 그럴 때 행정부도 견제하고 사법부도 견제하고 그 다음에 또 사법부가 지멋대로 할 때는 또 다른 데서 견제할 수 있게 그죠? 하는 거예요. 의회가 사법부의 판사를 탄핵 소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견제 장치도 가지고 있거든요. 다. 또 행정부의 대통령이 지멋대로 나갈 때 의회가 그때는 태클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법안을 뭐 통과를 안 시켜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장치들을 가지고 있죠. 예, 이것도 그래서 가외성이에요.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한 가외성. 이런 게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장일치가 가외성이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만장일치가 가외성하고 관련이 없죠. 이게 뭐가 여분을 뒀다. 뭐 하나가 재작동을 못할 때 그 다음에 뭐라 이런 건 아니에요. 만장일치는 우리가 채택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요 화백 K 알죠? 화백 K 만장일치를 했다고. 그러면 뭐가 문제인 줄 알죠? 100명이 있어. 100명 있는데 99명은 반대. 근데 한 명이 난 찬성이야. 아니 거꾸로 얘기하자. 어떤 사안이 있는데 99명이 찬성해. 찬성하는데 한 명 난 반대일세. 그럼 만장일치 제도에서는 그 한 명 때문에 통과가 안 돼요. 그럼 이거는요 다수의 이익을 무시하고 소수의 이익만 존중하는 꼴이 돼. 그래서 만장일치가요 되게 민주주의에서 보면 실현될 수만 있다면은 되게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더 나쁘게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소수의 이익을 챙겨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채택 안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현실적으로는 다수결의 원리로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만장일치가 그런 제도인데 가외성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 돼요. 계층제는 관료제 말하는 거잖아요. 관료제가 가외성이 있다. 뭐 해석하기 나름일 수는 있는데 계층제는 이게 의사결정 구조가 명령 통일의 원리 한 사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견제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관료제는 원칙적으로 그죠? 그러면 이건 가해성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했을 때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관료제는 원리 원칙대로만 놓고 보면 명령 통일의 원리로 상명하복하는 거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이 만장일치 계층제는
요게 가외성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답은 아까 3번 이렇게 찾는 거예요.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죠? 예,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단적 행정가치 쪽으로 좀 가보도록 할까요? 요거 이제 간단하니까요. 몇 개만 딱 집어보고 갈게요. 우리가 공부했던 거에서는 능률성을 가지고 이제 일단은 접근을 좀 해봤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계를 잘 세우셔야 된다고 했던 게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능률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준으로 딱 잡아놔야 되는데 능률성보다 좀 아래쪽에 뭐가 있었냐면 경제성이 있어요. 왜 이걸 아래쪽이라고 했냐면 경제성은요. 비용만 극소화하면 됐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 능률성은 비용 대비 산출이 어떤지를 보자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좀 요게 좀 고차원적이고 그 다음에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목표 달성을 했냐 이런 것까지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능률성과 효과성을 이렇게 모으면 맨날 제가 설명드린 방식이에요. 예, 그런데 요거를 이제 생산성이라고 하죠. 생산성.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맞아요? 요 개념을 중심에다 놓고 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이 수산적 가치에서는 이렇게 봐야 돼요. 이 민주성이라고 하는 게 요거랑 좀 대비가 되고 또 가외성이라는 것도 다른 측면으로 좀 대비가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죠? 요 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효과성은요, 투입한 자원 대비 얼마나 많은 산출을 얻었느냐. 이거는 효과성이 아니라 능률성이죠. 1번은 틀렸고, 바로 1번이 답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맞는 것인데, 여기 이제 효율성은 형평성하고 배타적인 관계인데, 형평성은 사실은 아까 앞에서 봤던 본질적 가치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형평성은. 자유, 평등 이런 건 본질적 가치예요. 그 자체를 추구해야 될 대상. 얘네들은 수단이잖아요, 그냥. 본질적 가치 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어쨌거나 이 능률성만을 너무 강조하면, 수단으로서의 능률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형평성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능률적이려면은 가장 좋은 거는, 그렇지 않나? 내가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데 우리 등반대가 한 10명이 가. 맨 뒤에 있는 애가 처져. 고산병에 걸렸어. 그래 못 따라와. 그럼 우리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능률적이려면 걔 버리고 가야지.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아요? 버리고 가야지. 능률적이잖아. 그 능률성만 추구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이 형평성은 깨지기 마련입니다. 경제성장이라는 게 능률성과 관련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형평성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계속 그런 걸로 논쟁하는 겁니다. 기업인들은 뭐라 그래요? 기업이 잘 돼야 우리나라가 잘 될 텐데 기업이 잘 되려면 자꾸 규제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규제하지 말라는 게 바로 뭐냐면 능률성 추구하는데 방해된다 이런 거고요. 근데 정부는 자꾸 규제를 합니다. 규제를 해가지고 야 저기 뭐야 이거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의 권익도 실현해 주려고 하고 최저임금 줘라 뭐 이런 것도 규제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능률성은 떨어지죠. 당연히 능률성은 떨어지는데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 형평성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걸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근데 기업에서는 자꾸 그런 거에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논리 구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업은 내세우는 가치가 능률성밖에 없어요. 그 이상의 가치가 어디 있어? 능률성만 갖고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가치도 우리는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하고 언론하고는 같은 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언론은 기업이 주는 광고로 먹고 사는 데인데 그래서 언론이 그 기업의 목소리를 과잉 대표에서 실어주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하면 기업이 망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일자리도 다 사라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포감 조성하고 기업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게 해주죠. 그런 거를 연구했던 학자들이 신다원주의론자들이잖아요. 신다원주의론자들이 봤을 때 우리가 이게 다원주의 사회가 됐지만 문제는 이제 그러나 기업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구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론 보다 보면 정부 규제 때문에 기업이 다 망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 항상. 너무 과잉되면 물론 그런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은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하다가 망한 국가 봤어? 유럽은 어마어마한 규제를 해요. 요즘에 화제가 됐던 RE100 뭐 이런 것도 유럽의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하지 않아야 경쟁력을 갖게끔 유럽 내에서의 규정이 생겨서 자기네가 상품 만들 때 탄소 배출을 없애겠다. 그래서 저기 뭐야 대체 에너지 같은 걸로만 생산하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개념이 유럽 내에서는 적용이 이미 돼요. 그런데 유럽 기업이 다 망하냐? 그건 그렇진 않잖아. 근데 능률성은 되게 떨어지는 거지.
물론 당장은 좀 힘들대요. 그걸 제일 먼저 앞서서 가는 데가 독일인데 독일이 약간 성장률이 정체? 이렇게 좀 되긴 한대요. 근데 그게 장기 투자라고 봐야죠. 왜냐면 걔네가 세우는 기준이 국제 표준이 될 거거든. 그래서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유럽에 수출하려면.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갈 때 장기 투자를 독일 같은 데는 시작한 거고, 그래서 당장에 투자가 들어가니까는 수익은 좀 덜 남겠지만 미리미리 그걸로 전환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 뒷공문이 쫓아가는 형국이 되는 건데, 안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야, 기왕이면 환경보호 하지? 뭐 이런 얘기 정도가 아니에요. 캠페인이 아니고 걔네가 기준을 만들어서 그거를 강제하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로 퍼지는 건데, 아무튼 그런 속에서도 보면은 형평성은 좀 뭐, 그러니까 다른 가치는 능률성의 가치로만 놓고 보면 다른 것들은 훼손되는 거고요. 다른 가치를 살리려고 하면 능률성이 좀 떨어져요. 이런 게 이제 맞물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렇게 보고, 자, 3번으로 가면 되죠. 일반적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이 나왔는데 이 수단적 가치입니다. 둘 다. 그거 맞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또 단기적 관점에서 민주성을 강조하면 시간이나 비용 측면의 비효율을 처리하는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효율성만 기준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나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조화로움이 필요한데요. 이거 얘기 듣다 보니까 무슨 연구 떠오르는 거 있지 않아요? 이런 거 연구한 학자가 있는 것 같은데. 공공선택론. 공공선택론의 창시자 부캐년 들어봤죠? 부캐년, 털럭. 이 사람들이 했던 연구 이거잖아요. 의사결정할 때 참여하는 사람의 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갖고 연구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민주성은 좋아지잖아요. 민주성은 좋아지지만은 당장 의사결정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걸 내부 비용이라고 표현했었죠. 내부 비용이 너무 과잉되게 들어가. 다만 외부 비용은 줄일 것이다. 그게 뭐냐면 마치 여기 참여자가 너무 많아서 이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꼴이 돼버렸기 때문에 집행과정, 외부 비용을 집행과정이라고, 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비용은 별로 안 들 거다. 이미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거꾸로 참여자 수를 줄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내부 비용은 적게 든다. 의사결정 때는 비용이 별로 안 든다. 근데 그 비민주성이죠. 그러다 보면은 집행과정에서 그거 다 또 토해내야 돼. 집행 과정에서는 뭐야, 누가 결정한 거야, 왜 나는 싫은데 왜 이런 식의 결정이 났지, 이러면서 불만을 갖기 때문에 집행 과정 외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적정한 참여자가 몇 명 정도 돼야 되냐, 이런 거를 연구한 게 부캐년과 털럭의 접근법이었잖아요. 기억나요? 그런 거랑 관련이 좀 있어 보이죠? 관련이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얘랑 얘가 대립된다는 거,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뭐 하나 포기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화로움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지 뭐 맨날. 자, 그래서 1번이 답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134번 같은 경우는 정부조직의 성과지표, 잠깐만, 132번 했죠. 예. 요거는 이제 성과지표 내지 이념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능률성 얘기할 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능률성 얘기할 때 투입이 있죠. 투입이 있으면 그 다음에 산출이 있죠. 산출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결과라는 게 나오죠. 결과. 맞아요? 결과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요, 영향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산출 정도면 산출은 능률성을 보는 거예요. 야, 몇 개 투입해서 얼마나 많이 만들었어?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효과성은요, 야,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어? 이게 이제 목표가 될 수 있고요. 더 궁극의 목표는 임팩트죠. 영향.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여기 4번 한번 봐보세요. 요거 때문에 잠깐 요거는 좀 찝었는데, 도로건설 사업의 경우 도로 증가율, 요게 산출이다. 그거는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돈을 집어넣어. 야, 뭐 1,000억을 써. 도로가 몇 킬로 늘어났니? 이게 산출. 그 다음에 결과는 뭐로 가야 되냐면, 야, 그래서 몇 대나 통행해? 요게 이제 결과예요. 이게 목표죠. 목표. 그래서 영향은 뭐가 돼요? 그래갖고 주변 일대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면서, 그러면서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냐. 여기까지가 영향이에요. 거기까지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그 개념으로 접근해서 4번도 해결을 해보시면 됩니다. 136번은 이제 합리성에 대한 얘기예요. 디진 같은 학자가 대표적이고요.
136번 정치적 합리성 뭐 이런 말이 나왔는데,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경제적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 이런 얘기는 많이 썼죠, 우리가 원래. 경제적 합리성은 능률성, 정치적 합리성은 민주성이죠. 민주성입니다. 그리고 대응성 같은 거 이런 거랑 좀 연결되는 거죠. 근데 그거 이외에도 뭐 법적 합리성 이런 말도 쓰고 기술적 합리성 뭐 이런 말도 쓰고요. 다양한 합리성들의 개념을 갖다가 여기다가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 정치적 합리성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거는 민주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민주성, 대응성하고. 그래가지고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을 설득, 조정하고 사회적 가치의 배분을 바람직하게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람직한 게 뭐냐?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뚜렷하게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운데 사람들이 불만을 잠재우는 거 정도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책 실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치적 합리성, 정책 실현 가능성이 정치 세력의 지지에 의존하는 거라면 정책 합리성은 다양한 가치들이 합리적 조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지향성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정책 합리성도 정책 실현 가능성하고 무관한 얘기는 아니에요. 무관한 얘기는 아닌데 근본적으로 보자면은 이런 이제 좀 차이는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디징이 정책 합리성을 의사결정 구조에 합리화하는 것으로 여겼다. 디징이 여러 합리성을 쭉 정리해서 제시한 학자인데 정책 합리성은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고요. 후기 행태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학적 연구를 반대하고 사회적 가치를 파악하여 사회적 적실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기 행태론자들이 후기 행태론자들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이스턴 같은 사람이 그죠? 적실성과 실천에 대해서 선언한 거잖아요. 적실성의 신조 이런 걸 얘기하면서 후기 행태주의 나타나는데 과학적 연구를 했던 행태주의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하고라고 하는 건 틀려요. 반대는 아니야. 그러니까 과학적 연구를 반대한다가 아니에요. 행태주의에 반대하는 건 맞지. 근데 행태주의가 갖고 있는 속성 중에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게 그게 불만이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과학적 연구를 하는 것 자체는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거지만은 그러지만은 이제 너무 과학적인 것만 매달리다 보니까 적실성이나 실천이 외면됐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되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행태주의를 반대한 거지. 여기 행태주의가 갖고 있는 과학주의는 잘못이야. 이렇게 말한 건 절대 아니다. 될까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이요. 과학적 연구를 반대했다. 요 얘기는 X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리고요. 넘어가 볼까요? 쭉 지나가죠, 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얘기인데 139번 문제로 가름해 보죠. 뭐 사회적 자본도 최근래에는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이 90년대 이후에 2000년대 접어들면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얘기에 관심 많죠. 미국 애들은 특히 있잖아요. 우리보다 좀 앞선 단계로 이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만연을 경험한 거예요. 그죠? 그래 보셨잖아요. 마스크 좀 써줘라. 그러는데 왜 나한테 마스크를 강요하냐. 내 소극적 자유를 침해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얘네는. 그런 정도로 개인이 진짜 월등히 우대받아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요. 얘네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같이 뭘 해야 된다는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불태우는 퍼포먼스 하고 막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지 죽을까봐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나서가지고 개인을 규제하는 이유가 그 사람의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인데도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치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럴 때는 단점으로 좀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어쨌건 얘는 이런 걸 너무 경험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회 자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다 무너진 속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과연 사회가 지탱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네트워크를 좀 구성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서양 애들 그런 거 되게 철저하잖아요. 내 바운다리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도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거나 스치거나 하는 거를 굉장히 무례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잖아요. 무례한 건 맞는데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대요. 그래가지고 딴 사람하고 이렇게 이 근처에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사람 근처에 가게 되면 엄청 사과를 한다는 거예요. 불쾌하게 여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내 주변에는 이렇게 아우라가 일종의 있는 거지. 이건 내 권역이야.
여기 침범하면 안 돼.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엮어줘야 되겠다. 이런 개인주의를 좀 뚫고 네트워크로 엮어주자. 예, 그리고 그러면서도 규범은 지켜야 된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뭐였죠? 신뢰. 서로 믿어야 된다. 이런 거. 이런 거를 얘기했던 게 사회적 자본인 겁니다. 예, 정리는 다 됐죠? 그래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결사체의 결성과 활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도 중요하다. 뭐 이게 네트워크로 좀 묶여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지역이 보유하고는 물질적 자원 중심. 물질적 자원하고는 관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질적 자원은 그냥 자본이고 사회적 자본은 그거가 아니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신뢰 이런 것들을 좀 형성시켜 주려고 하는 거라 2번이 당연히 답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3, 4번은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들어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요 맥락에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을 것이고, 140번 같은데 그런 얘기 나와 있다시피, 신뢰가 늘어나면 1번 그것만 하나 볼까요? 거래 비용이 감소해요. 거래 비용이 줄어듭니다. 서로 믿으니까.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가 더 있긴 해요. 어떤 게 문제냐면, 사회적 자본을 강조하면 네트워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배타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트워크 바깥에 있는 사람에 대한 배타성, 이런 게 생기는 건 단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일단 사회 내에 이 사회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얘네들은 관건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이 동양적인 문화를 굉장히 좀 부러워하는 것도 있죠, 얘네가. 공동체주의적인 것들에 대해서. 근데 또 공동체주의가 너무 강화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소극적 자유 같은 걸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또 과잉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절충이 잘 돼야 될 그런 개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3번을 보면 행정이론과 행정이념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그 흐름 봤었잖아요. 그 흐름만 잘, 그죠? 각각 행정학 이론 전개에서 강조됐던 행정가치 연결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0번 질문이 들어와 있었구나. 그 140번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만 더 보고 마무리 바로 할게요. 1번은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했고, 2번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에 비해서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 상대적으로 좀 추상적인 거는 사실이죠, 그죠? 추상적인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형성 과정을 어떻게 뚜렷하게 우리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규범 또는 효과적인 사회적 제재력을 제공한다. 그런 겁니다. 이 안에 규범이 만들어져요. 우리끼리 룰이 형성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택배 같은 거를 집 앞에다가 놓고 가도 안 집어가는 거. 사람들이 안 가져가잖아요. 가져가려고 맘먹으면 마스크 쓰고 가가지고 들고 가면 CCTV가 있어도 가져가 버리면 그만이지 뭘. 그래서 안 가져가잖아요. 응? 옛날에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바깥에 세우는 자전거를 누가 훔쳐갔어. 묶어놨는데 그걸 부시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찾으려고 제가 막 시간도 없는데 막 노력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사회적 자본을 깨트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내가 또 과잉이지, 오반데, 이게 내가 자전거 잃어버린 건데, 사회적 자본을 깨트리는 일이잖아요. 같이 바깥에다가 자전거를 걸 수 있다는 건 서로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걸 깨트리는 거야. 그래서 저도 당장 그다음부터는 자전거를 다 집안에다 들여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깨트리는 게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은 자전거 한 대 값이 아닙니다.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못 잡는다 그러더라고. 자전거 한 대 때문에 경찰이 막 CCTV 뒤지고 다니는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안타까웠는데, 그러니까 애가 그랬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특히 교육적 차원에서 좀 잡아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했는데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근데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우리의 그 사회적 자본 생태계를 내는 건데요. 이게요, 아무튼 간에 이게 이런 식으로 규범, 사회적 제재를 원래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이제 그걸 깨트린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우리가 지켜요. 대부분 다 지킨다. 남의 거 우리 손 안 대는 거 이런 것들도 당연히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자본은 동조성을 요구하면서 개인의 행동이나 사적 선택을 적극적으로 촉진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인의 행동이나 사적 선택을 적극적으로 촉진시킨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저것은 좀 이제 개인주의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설명이잖아요. 지금 뒤에 있는 부분은. 그죠? 사회적 자본이 잘못되면은 동조성을 요구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좀 침해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봐두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집단하고 여기 아까 5번은 얘기한 거죠, 제가. 예, 그래서 이 네트워크 바깥에 있는 사람들 배타한다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하고 여기 단원을 끝내려고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정책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